안녕하세요. 김기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0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터미널에서 사용되는 조업 장비가 아닌 것은 자, 1번 하이로더, 다른 표현은 우리가 리프트 로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공기에다가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수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장비를 의미합니다. 자, 2번 트랜스포터는 뭐죠? ULD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항공화물 터미널에서 항공기까지 수평 이동을 하는 그러한 장비를 트랜스포터라고 합니다. 자, 3번 터그카는 뭐죠? 예인차라고 하죠. 뒤에 있는 돌리를, 운반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말합니다. 자, 5번 트랜스퍼 크레인은 뭐죠? 얘는 공항 터미널에서 사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를 다단으로 적재하거나 여러 단으로 적재를 하거나 이동을 위해서 전후방으로 레일이라든가 타이어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밑에 방식이죠. 그러니까 레일을 끌고 가거나 그 기차처럼 레일이 깔려 있어서 그 레일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타이어 바퀴가 그 달려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러한 방식의 크레인을 우리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터미널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는 위험물, 석유화학 제품, 화공약품, 유류, 술 등의 액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내부에 원통형의 탱크를 위치시키고 외부에 철제 프레임으로 고정시킨 컨테이너. 자, 뭐 이미 문제에서 다 정답을 힌트를 주고 있죠.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탱크 형태의 컨테이너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액체를 운송한다. 리퀴드 벌크 컨테이너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1번 드라이 컨테이너는 뭐죠?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의 건화물, 마른 화물, 일반 화물을 싣고 다니는 컨테이너를 드라이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우리가 스탠다드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2번 플랫렉 컨테이너는 뭐죠? 4개의 기둥이 있어서 좀 폭이 크거나 길이가 큰 또는 높이가 있는 그러한 기계류 등을 운송을 할 때 사용하는 특수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는 메가, 소맥분 등의 분체라든가 가루 상태의 가루 상태에 있는 물건을 화물 수송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말하고요. 오픈탑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상부, 즉 윗부분의 개방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우리가 오픈탑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리퀴드 벌크 컨테이너는 우리가 탱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탱크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일로 탱크 컨테이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사이로 있잖아요. SILO라고 하는 사이로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그러한 곳을 의미하는데요. 사이로 탱크 컨테이너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10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기에 따라 ISO 규격 20피트, 40피트, 40피트 하이 큐빅 등이 사용이 되고 있다. 보통 일반적인 드라이 컨테이너와 관련된 분류 체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재질에 따라 철제, 알루미늄, 강화 플라스틱, 컨테이너 등으로 분류된다. 용도에 따라 표준 컨테이너,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었던 그 DC 컨테이너 있죠? 드라이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 컨테이너는 리퍼 컨테이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냉각 장치가 달려있는 컨테이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컨테이너,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봤었던 리퀴드 벌크 컨테이너라든가 뭐 오픈탑 컨테이너라든가 플랫락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알루미늄 컨테이너는 무겁고 녹이 쓰는 단점이 있으나 제조 원가가 저렴하여 많이 이용된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요, 녹이 좀 덜 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철에 비해 가볍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겁고 녹이 잘 쓰는 단점이 있으나 제조 원가가 저렴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철제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된 설명을 하죠. 자, 5번 냉동 컨테이너는 과일, 야채, 생선, 육류 등의 보냉이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다. 그래서 냉동 컨테이너는 계속 냉각 장치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료가 좀 일반 컨테이너에 비하면 조금 비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이 옳게 나열된 것은, 자, 기억 볼게요.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중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증권을 무슨 증권이라고 하죠? 법에서 정한 양식이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즉, 요식증권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니은. 선화증권상의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의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자, 우리 신용제한 거래할 때 보통 어떻게 들어가죠? 선화증권의 컨사이니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죠? To order of 개설은행.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발행을 한 다음에 수입상인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선화증권 뒷면에다가 배서에 의해서 권리를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방식, 그러한 형식을, 특징을 우리가 지시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닌다. 선화증권 원본을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채권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화증권을 발급한 운송인은 그 선화증권에 대한 이제 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제시한 선화증권에 일치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륙 복합운송 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SLB,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는 한국, 일본 등 극동 지역의 화물을 해상 운송한 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여 유럽이나 중동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부산 등에서 러시아 보스토치뇽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태워서 기차로 유럽을 가는 방식을 말하죠. 자, CLB는 차이나 랜드 브리지는 한국, 일본 등 극동 지역의 화물을 해상 운송한 후 중국 대륙 철도와 실크로드를 이용하여 유럽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자, 이제 뒤에 CLB 뒤에 설명을 차이나라고 했기 때문에 요게 맞는 표현이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가 CLB라고 하면 캐나다 랜드 브리지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차이나라는 표시를 쓰지 않았다면 캐나다라고 우리가 일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캐나다를 이용을 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서부로 보내서 캐나다 횡단철도를 이용을 해서 동부로 보내서 유럽으로 가는 방식인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이나 랜드 브리지 같은 경우는 중국 연운항으로 해상 운송을 한 다음에 중국을 이렇게 관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만나서 유럽으로 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IPI,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덜. 자, 한국, 일본 등 극동 지역의 화물을 해상 운송한 후 캐나다 대륙 횡단 철도를 이용하여 캐나다의 동해안 항만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IPI 같은 경우는요, 캐나다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횡단 철도를 이용을 해서 미국의 동해안, 여기선 이제 항만까지도 안 가고요. 미국의 내륙 지역까지만 운송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5번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MLB와 내용이 좀 유사하죠. 그렇죠?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은 3번에서의 IPI는 미국 동해안 그 항만 쪽이라든가 걸프만까지 가지는 않는 거고요. 내륙 지역에서 끝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4번 ALB는 한국, 일본 등 극동 지역의 화물을 해상 운송한 후 미국 대륙을 철도로 횡단하고 유럽 지역까지 다시 해상 운송하는 방식이다. 미 서해안으로 가서 이제 횡단 철도를 이용을 해서 미국 서부에서 동부 지역까지 간 다음에 미 동부 해안에서 다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방식을 의미하죠. 자, 5번 MLB 미니랜드 브릿지. ALB와 절차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미 동부 해안에서 끝난다라는 점이 ALB하고의 차이점이죠. 동부에서 끝나면 MLB고요.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면 AL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0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을 하는 물류보안 제도는 미국 세관 직원이 수출국 항구에 파견되어 수출국 세관 직원과 합동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 중 위험 요소가 큰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하여 선적 전에 미리 화물 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컨테이너 보안 협정이다. 뭐죠? 미국 세관 직원이 우리나라 부산항에 와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해서 무작위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뭐죠? 컨테이너 보안 협정, 즉 2번에 나와 있는 CS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테이너 보안 협정에 관한 내용이죠. 자, 1번 10+2 룰은 뭐죠? 선적지 출항 24시간 전에 적하 목록에 없는 추가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고요. 수입자가 10가지, 운송사가 2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해서 10+2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ISPS 코드는 뭐죠? 국제선반 및 항만시설에 관한 보안 규칙으로 볼 수가 있고요.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SO 28000은 물류 보안 경영 시스템이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경영 시스템의 일종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항공화물 운송장 에어웨이 빌과 선화증권 빌 오브 레딩을 비교한 표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쉽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자, 유통 여부 한번 보세요. 선화증권은 유통 가능하게 발행도 가능하고요. 유통이 가능하지 않도록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이 발행한 경우는 보통 신용장 거래라든가 추신 거래하면서 지시식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TT 거래할 때는 보통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명식으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됩니다. 따라서 선화증권은 유통성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비유통성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에 반해서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는 유통을 염두에 두고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건을 유통을 하려면 물건이 오기 전에 항공화물 운송장 원본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수입화물에 붙어서 같이 날아옵니다. 따라서 그 물건이 오기 전에 그 해당 항공화물 운송장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통성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발행 형식 보시면은요. 비유통성 형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명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컨사이니 부분에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가 되어 유통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지시식, to order of shipper 또는 to order of 개설은행, 그러한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작성 주체 한번 보세요.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본적으로 송화인이 작성을 해서 운송인에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운송인이나 대리인이 작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선화증권은 누가 작성을 하죠? 선사, 즉 운송인이 작성을 해서 수출자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 부분에는 비유통성, 니은 부분에는 기명식, 디귿 부분에는 운송인이 기재가 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08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 취급의 편리성과 운송의 신속성으로 인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람이 물건을 일일이 꺼내서 옮기는 게 아니라
크레인 등 장비를 통해서 쉽게 내리고 쉽게 배에 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 하역 작업의 기계와 업무 절차 간소화로 인하여 하역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사람이 직접 안 하고 그냥 장비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죠. 3번.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을 원만하게 연결하고 환적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신속한 해륙 일관 운송을 가능하게 한다. 맞죠? 결국은 단위화된 기계 장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하인 문전에서 소하인 문전까지 효과적인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FCL 화물 경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FCL 화물 같은 경우는 수출자에게 빈 컨테이너 보내주면 수출자가 빈 컨테이너를 채운 다음에 CY로 보내서 배에 싣고 수입국에서 하선 완료한 다음에 수입 통관 완료되면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에 실어서 바로 수입자의 창고나 공장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와 수출자의 창고로부터 또는 공장으로부터 수입자의 창고나 공장까지 간다라고 해서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5번. CY, CFS, FCL, LCL 운송은 수출지 CY로부터 수입지 CFS까지 운송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송화인과 다수의 수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CY, CFS는 무슨 의미죠? 한 명의 송화인이 다수의 수입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송화인과 다수의 수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보기의 내용처럼 다수의 수화인과 다수의 송화인과 다수의 수화인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에는 CFS/CFS 내지는 LCL/LCL이 돼야 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CY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CFS/CY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수의 수출자가 한 명의 수화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CY는 한 명, CFS는 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109번 보겠습니다. 복합운송증권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합운송증권은 물품 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자, 2번. 운송계약 증거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선화증권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죠. 선사가 화물을 인수했다. 그리고 운송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징빙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3번. 지시식으로 발행된 복합운송증권은 배서 교부로 양도가 가능하다. 일반 해상 선화증권도 마찬가지죠. To order of shipper, to order of 개설은행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당사자가 배서에 의해서 권리를 이전을 한다는 배서에 의해서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요. 그 서류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4번. 복합운송증권은 수령지로부터 최종 인도까지 전 운송 구간을 운송인이 인수하였음을 증명한다. 복합운송인이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하고요. 전체 운송 구간에 대한 내용을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서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웅크다드 ICC 규칙상 복합운송증권은 유통성으로만 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유통성으로 발행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는 비유통성의 성격을 가진 서류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유통성으로만 발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1번 CCC 뭐죠? 컨테이너 통관 협약입니다. 2번 TIR은 뭐죠? 국제도로 운송증권에 의해 담보되는 화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통과 협약입니다. 자, 통관 협약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ITI 국제 통과 화물에 관한 통관 협약이죠. 여기서의 특징은 뭐죠? 육, 해, 공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개념이 특징입니다. 자, 4번 CSC는 뭐죠? 컨테이너 안전 협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요크 안트워프 룰은 언제 쓰는 거죠? 얘는 어디 쓰죠? 보험에 써요. 보험 중에서 특히 어디죠? 공동훼손에 관한 국제 규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의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국제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컨테이너 운송과 관계없는 것은 5번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11번 보겠습니다. ICCA 면책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 목적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 일반적인 면책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 행위라든가 포장이 불완전하거나 부적합하거나 또는 항해 지연으로 인한 손해 같은 경우는 ICC, ABC 모두 면책이 되는 거죠. 자, 2번 포획, 납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 및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상. 자, 이러한 경우에서도 면책이 됩니다. 자, 3번 피보험자가 피보험 목적물을 적재할 때 알고 있는 선박 부선의 불가망으로 생긴 손상. 몰랐다면은 보상을 해주지만 알고 있었어요. 선박이라든가 부선 자체가 출발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선적항으로부터 양육항까지 운송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중간에 사고가 생길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그러면서도 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적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면책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동맹파업자, 직장폐쇄 노동자 또는 직장폐쇄 노동자 또는 노동쟁의, 소유 또는 폭동에 가담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 동맹파업에 대해서도 면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든가 동맹파업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으면 별도의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피보험 목적물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어떠한 자의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 또는 고의적인 파괴.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ICC B하고 C에서는 면책이에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ICC A에서는 제3자에 의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고의적 손상 또는 고의적인 파괴에 대해서 ICC A에서만 유일하게 담보를 했습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가장 큰 특징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ICC, ABC 구분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고의적인 손상 파괴에 대해서 ICC A에서만 보상을 해준다. B와 C에서는 면책이지만 A에서는 담보 위험에 들어간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즈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물품의 인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CPT 규칙에서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한다. CPT 규칙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디죠?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인도한 때죠.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할 의무는 없어요. 자, C그룹 중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여 인도하는 거 있나요? 없죠. C그룹 같은 경우는 CFR과 CIF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지정한, 즉 매도인이 거래한 운송인에 의해서 선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에요. 2번, 이액속 규칙은 지정 인도 장소 내에 이용 가능한 복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2번이 옳은 설명으로 보시면 돼요. 자, 지정 장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도인이 유리한 곳을 선택을 하면 돼요. 자, 3번. DPU 규칙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 수단에 실어둔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에 처분하여 둔다. DPU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인코텀즈에서 매도인이 수입지의 도착 장소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화하여 인도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양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DPU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4번. FOB 규칙에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지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한다. 선측, 배 옆에다가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뭐죠? FOB가 아니라 FAS잖아요. FOB에서는 물건을 어디에 인도해요? 본선에 적재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죠. 자, 5번. FCA 규칙에서 지정된 물품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 인도한다. 자, 매수인이 운송수단과 인부를 가지고 데려와요. 그러면 EX워크 같은 경우는 상차해 줄 의무는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돼요. 저기 있으니까, 물건 저기 있으니까 싣고 가세요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FCA로 거래하면서 인도 장소가 EX워크와 동일하게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가져온 운송수단에 물건을 실어줘야 돼요.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적재하지 않은 채가 아니라 FCA 규칙에서는 적재를 해줘야 돼요. EX워크는 저기 있으니 가져가세요라고 이렇게 팔짱 끼면 돼요. 저기 있어요. 저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되지만 FCA 같은 경우는 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1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IA죠. 영국해상보험법입니다. 비용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별비용은 공동훼손과 손해방지 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특별비용은 공동훼손 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함한다, 제외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2번. 제3자나 보험자가 손해방지 행위를 했다면 그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자,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요, 피보험자라든가 또는 사용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했다면 손해방지 비용으로 볼 수는 없어요. 주체가 틀렸습니다. 자, 3번. 특별 비용은 보험 조건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지출된 경우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자, 보험 조건에 상관없이 정당하게 지출이 됐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만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4번. 보험자의 담보 위험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구조비는 보상받을 수 있다. 자, 담보 위험 여부에 상관없이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 그러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손해방지 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조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자가 우리와 사전에 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배가 우리 배에 사고가 난 것을 보고 와서 구조활동을 해준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발생한 비용을 구조비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2번에 나와 있는 손해방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구조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보상될 수 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조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조비라고 하는 것은 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인 거고요. 구조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러한 구조를 해준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구분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비는 구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지나가던 제3자가 우리를 구해줬을 때 그 비용을 지불을 해주는 거고요. 구조계약을 체결한 배가 와서 구조활동을 해줬다면 그러한 비용은 특별비용으로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4번 보겠습니다. 상사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재인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민간인으로서 법원이 임명한다. 틀렸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인은 맞지만 법원이 임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사중재원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위원들 중에서, 중재인들 중에서 상사중재원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보통 한 명씩을 지명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3인 체제로 가기 때문에 한 명은 상사중재원에서 임명하는 형식으로,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르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원이 임명하지는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2번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업상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은 공판이죠.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외부에 기업의 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 자, 중재 합의는 분쟁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중재로 해결합시다라는 사후 합의 방식도 가능하다. 중요한 점은 둘 다 서면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뉴욕 협약에 가입된 국가 간에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국제성을 갖는다라는 특징 때문에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5번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인은 자기가 내린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중재는 한 번에 끝나죠. 이때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재에 대해서 2심, 3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만 중재 판정 취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중재 절차에 형식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라던가 또는 중재와 관련 없는 다른 내용에 대한 중재 판정을 내린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중재 판정 취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5번 보겠습니다. 다음 매도인의 의무를 모두 충족하는 인코텀즈 2020의 규칙으로 옳은 것은 목적지의 양화 비용 중에서 오직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비용을 부담한다.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과 통과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자, 목적지의 양화 비용 중에서 라는 내용을 봤을 때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중에서 목적지의 양화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조건으로 볼 수 있죠? 일단 매도인이 수입 국가까지 부담을 한다라는 내용은 CFR, CIF 내지는 DAP, DDP 일단 이 정도로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매도인의 의무라고 했죠.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과 통과국 그런데 수입국은 제외하고 부과되는 모든 통관 절차를 수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통관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수입국에서는 수입 통관은 누가 한다고요? 매수인의 의무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DDP는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해요. 자, 그러면 CFR, CIF, DAP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요거예요. 목적지에서의 양화 비용입니다. CFR이라든가 CIF 같은 경우는 어디서 운송이 끝나는 거죠? 매도인의 책임이 어디서 끝나죠? 수입 항구에서 물건 내릴 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목적지, 여기서 말하는 목적지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내륙지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의 내륙지까지의 운송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진행을 하고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가져다 줘야 되는 조건은 우리가 DAP로 보는 겁니다. 특히 양화 비용과 관련돼서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된 경우만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지 않다면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화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AP가 가장 적절한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1번부터 3번은 해상에서 끝나기 때문에 목적지에 대한 개념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DDP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국에서는 매도인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DDP는 빠지고 DAP 하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6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특허 보세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세전 시장에서는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 물품을 장치하거나 전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엑스나 킨텍스에다가 보석 박람회 같은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석 가져와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되지 않은 상태의 외국 물품을 보세 운송을 해서 임시로 외국 지역인 보세 전시장으로 지정을 해준 그 구역에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한 다음에 물건을 인도하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보세전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2번, 보세창고의 경우 장치 기간이 지난 내국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반출하면 된다. 자, 이때는요, 내국 물품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열흘 이내에 반출을 해야 합니다. 자, 3번, 보세 공장에서는 내국 물품은 사용할 수 없고 외국 물품만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다. 보세 공장에서도요, 내국 물품을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외국 물품을 원료로 쓰지만 외국 물품에다가 내국 물품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4번. 보세건설장 운영에는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해도 된다? 아니죠. 수입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가동을 해야 하고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을 했다면 보세건설장에 사용된 시설, 설비 등에 대해서 수입신고해 놓은 거 있죠. 그 수입신고된 물건에 대해 즉시 즉시 부가고지를 해서 유예를 해준 관세 등의 세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합니다. 자, 5번. 보세 판매장에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자부 장관령으로 한다.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번도 좀 까다로운 그 문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7번 볼게요. 자, 인권텀즈 2020 규칙이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의무. A1부터 A10, B1부터 B10까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자, 니은 소유권과 물건의 이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권텀스가 설명을 했나요?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된다, 물건이 어떻게 이전된다, 언제 이전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없죠.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디귿 매매 당사자가 한 물품 인도의 장소와 시점. 인도 장소 다 나오죠. 매도인이 뭐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했을 때, 본선에 적재했을 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리을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자, 이러한 구제수단은 어디서 보통 규정을 하고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어디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비엔나 협약에서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과 리을이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8번 보겠습니다. 관세법상 수입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1번 여행자가 외국 물품인 휴대품을 관세 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본다. 여러분이 여행 갔다 오시면서 뭐 외국에서 과자 같은 거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입국 심사 밟기 전에 비행기에서 내리셔가지고 입국 심사 밟기 전에 그냥 그거 가서 드셨어요. 그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뭐 자연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수입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즉 수입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품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행자가 사용 소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소비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부분은 면세 범위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우편물은 수입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반 그 서신 같은 경우, 국제우편 같은 경우는요, 별도로 수입 신고는 안 해도 되는데 회사가 쓰는 물건이라든가 또는 개인이 반복적으로 수입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세관에다가 수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관장은 수입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통관 보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 뭐 요건 확인을 더 받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분을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통관을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관 보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관세청장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 대상, 검사 범위, 검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는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하고요. 해상 운송에서는 컨테이너 베이스, 즉 FCL 화물에 대해서는 입항 전 신고할 수 있고요. 항공기와 관련돼서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신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9번 ICD와 관련된 문제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ICD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몇 가지 있었죠. 핵심 포인트가 뭐였죠? 배가 접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셜링 기능이 없다. 선적과 양화 작업할 수 없고 마셜링 할 수 없고 여기서는 제조할 수 없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COI, CFS 시설 등을 통해 컨테이너의 장치 보관 기능을 수행한다. 부두가, 바닷가에서 물건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ICD로 물건 보내서 보관하는 거 가능하죠. 자, 그런데 2번 보세요.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본선 적재 작업, 마셜링 기능을 수행한다. 자, 가장 대표적인 ICD가 의왕에 하나가 있고요. 양산에 있어요. 의왕과 양산은 내륙 지역이지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접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왕과 양산에서는 배에다가 물건을 싣거나 배에서 물건을 내릴 수도 없고요. 배에서 배에 물건을 싣기 위해서 대기하는 마셜링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배에서 이제 물건을 내려서 임시 보관하는 마셜링 기능도 없는 거고, 그리고 선적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공간인 마셜링 야드도 없는 거예요. 마셜링 기능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거죠. 내륙 지역인데 배가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선적 작업을 해요. 그렇죠? 자, 3번. 통관 절차를 내륙으로 이동함으로써 내륙 통관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세관이 있어요. 양산 세관이 있고요. 의왕 쪽에도 안양 세관이 있어서 이러한 통관 업무를 직접 거기서 통관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화물의 일시적 저장 취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량 화물을 컨테이너 단위로 혼재 작업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LCL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든 다음에 FCL로 만들어서 CY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20번 보겠습니다. 비엔나 협약에서 승낙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분쟁 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대한 회답은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 승낙이 될 수 있다.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적 조건 또는 추가적 조건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의도한다 하더라도 그 성격은 승낙으로 보지 않고요. 반대 청약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원 청약에 대한 거절로 보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뿐만 아니라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된다. 청약에 대해서 동의하는 진술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승낙으로 보지만 침묵, 부작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승낙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매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한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청약에 관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 3번. 승낙을 위한 기간이 견과한 승낙은 지연 승낙이 되겠죠?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청약에서 이 청약은 언제까지 유효합니다라고 기간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 기간을 지나서 지연돼서 승낙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청약자가 지연 승낙에 대해서 동의하는 경우, 비록 유효기간이 지나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지만 우리가 유효한 승낙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승낙으로서 효력이 인정이 돼요.
어차피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매매 당사자 간의 의사에 합치잖아요. 서로 계약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 말리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연 승낙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약자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4번.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 기간은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또는 서신의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계산한다. 자, 뭐 맞는 표현이죠? 4번이 옳은 표현이 됩니다.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나 서신에 날짜가 없다면 봉투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화나 텔렉스 그리고 동시적 통신수단은 동시적 통신수단으로 지정한 승낙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승낙 기간 중 기간의 말일이 승낙자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 기간의 계산에 삽입한다. 자, 이러한 경우 공휴일이라든가 비영업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승낙 기간의 계산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은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5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20번까지 전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안을 체크를 하시고요. 틀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du